오늘 우리는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심지어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스스로는 전혀 모르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빈곤의 함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함정은 말 그대로 수많은 사람들을 평생 동안 가두어 버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를 잘 알아들으시고 이 함정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은 비로소 이 함정을 피할 가능성이 생기고 스스로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빈곤의 함정이라는 녀석,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바닥에 짓눌러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걸까요? 가난의 본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여기서 아주 깊이 있는 모델 하나를 제시했는데 바로 피지점 함정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아주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제가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께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피지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하나의 임계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돈과 자산이 이 임계점보다 많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점점 더 부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만약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돈이 이 임계점보다 적다면 그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갈수록 더 가난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손에 지금 20만 원밖에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밥 한 끼를 먹을 때마다, 여관에서 하룻밤을 잘 때마다 손에 쥔 돈은 아주 빠른 속도로 사라져 버립니다. 돈은 점점 줄어들고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반면에 부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안정된 주소가 있고 안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들도 매일 돈을 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주 건강한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일도 나는 오늘보다 더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빈곤의 함정 속에 빠져 있다는 것, 그 느낌이 얼마나 끔찍한지 제가 한번 묘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진 자원이 없기 때문에 매일 나가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쥐꼬리만한 월급을 벌게 되죠. 그러니 도심에서 아주 먼 교외 지역에 아주 작은 방 하나를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엄청난 시간을 길 위에서 출퇴근하는 데 써버립니다. 심지어 일 하나로는 부족해서 두 가지 일을 뛰어야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며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 시간도 없고, 그러니 자기 자신에게 투자할 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임금 소득은 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낼 돈도 없고, 보험을 살 돈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의 위험을 오로지 여러분 혼자서 어깨에 짊어져야 합니다. 그러다 큰 병이라도 한번 앓게 되면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혼돈과 긴장, 그리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상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남은 유일한 오락거리라고는 그저 게임을 좀 하거나 숏폼 영상을 보는 것 정도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이것은 악순환의 고리이며 여러분이 기어 나오기 정말 힘든 곳입니다. 이 빈곤의 함정, 듣기만 해도 참 무섭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는 목적은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똑똑히 쳐다보고 다시는 그 안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유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그가 1974년 나라 경제가 아주 어려웠던 시절에 거리로 나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는 대나무 바구니를 짜는 한 농부를 만났습니다. 그는 발견했습니다. 이 농부가 수중에 본전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에게 돈을 빌려서 대나무를 사다가 바구니를 짜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남의 돈을 빌렸기 때문에
바구니를 다 짜고 나서도 결국은 돈을 빌려준 그 사람에게만 팔아야 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했지만 고작 몇십 원밖에 벌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에게 본전이 있어서 스스로 대나무를 사다가 바구니를 만들어 시장에 직접 내다 팔았다면 그는 하루에 10,000원은 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 몇십 원으로는 먹고 마시고 쓰는데 다 들어가 버려서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저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는 영원히 그 본전을 마련할 수가 없고 그 빚쟁이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누스 씨는 발견했습니다. 사실 이 농부에게 단돈 10,000원만 쥐어주면 그가 대나무를 살 충분한 돈이 생겨서 바구니를 시장에 팔 수 있고 매일 10,000원씩 벌 수 있다는 것을요. 그렇게 되면 그는 그 빈곤의 함정에서 걸어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돈 한 푼에 장사 없다는 말, 그 말은 진짜입니다. 많은 분들이 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있느냐고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인터넷을 보면 마치 모든 사람의 월급이 수백만 원은 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우리 사회에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진짜 한국의 모습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봅시다. 빈곤의 함정에 빠진 사람은 돈을 쓰는 방식 또한 점점 더 근시안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소득이 늘어나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고 더 많은 지식을 배워서 더 많은 돈을 벌 것이라고 말입니다. 마치 모두가 아주 이성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가난을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기대와 정반대입니다. 한국의 옛날이나 아주 어려운 지역을 보면 매일같이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현지 조사를 갔다가 아주 이상한 현상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텔레비전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왜 굶어 죽기 직전인데도 돈을 모아서 텔레비전을 사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너무나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텔레비전을 볼 때만 그 고통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고 삶이 그렇게 견디기 힘들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일이 된 것입니다. 설령 배를 골터라도 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현상을 보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이 위를 향해 걸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금을 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돈을 가져다가 생활을 개선하거나 미래를 위해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돈을 어떻게 할까요? 그냥 마구 써버립니다. 기분 좋은 곳에 돈을 써버립니다. 소비재를 사고 사치품을 삽니다. 그들은 저축하지 않고 보험도 들지 않고 아이들 교육에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분들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당장 아이에게 한정판 운동화를 사주고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줍니다. 왜일까요? 아이가 평소에 너무 고생하고 밖에서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것이 집안의 가장 큰 대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율로 계산을 해본다면 가난한 사람들의 저축 대부분이 사실은 그들 스스로에 의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현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례식입니다. 확실히 가난한 곳일수록 장례식에 쓰는 돈이 더 많습니다. 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장례식 한 번의 비용이 평범한 가정 연소득의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1,000만 원을 버는데 장례식 한 번 치르는데 400만 원을 쓴다는 겁니다. 이 비율은 너무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중에 돈이 없으니 심지어 돈을 빌리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장례를 번드르르하게 치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관을 들고 춤을 추는 영상을 보면서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웃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코미디 같은 연극의 뒷면을 보셔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하나의 가난한 가정들이 그들 자신을, 심지어 그들의 미래 저축까지 미리 당겨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이 죽은 사람의 장례를 중시하면 할수록 살아있는 사람들은 더욱 살기가 힘겨워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빈곤의 함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비난하자는 게 아닙니다. 가난이라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사고방식의 문제이자 인지 능력의 문제라는 것을 똑똑히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것들을 꿰뚫어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 근시안적이고 눈앞의 것만 보는 사고방식에 단단히 갇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지 능력을 높여야만 비로소 장기적이고 이성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무서운 함정에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쓰는 방식이 종종 매우 짧은 생각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낭비하고 흥청망청 쓰는 걸까요? 왜 아주 이성적으로 돈을 모으거나 아이 교육에 쓰거나 생활을 개선하는 데 쓰지 못하는 걸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뒤에는 아주 깊은 생리적, 심리적 원인이 있습니다. 가난의 본질이라는 책의 저자가 발견했습니다. 빈곤한 인구의 피를 뽑아 검사해보니 그들 체내에 어떤 물질이 있었습니다. 바로 코르티솔이라는 것입니다. 이 함량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럼 이 코르티솔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것은 일명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산에서 곰 한 마리가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봤다고 칩시다. 여러분 몸속에서 이 코르티솔이 분비되면 여러분은 즉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곰이랑 싸우든가 아니면 빨리 도망가든가 하겠죠. 반대로 체내에 이 물질이 없는 사람은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 얌전히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 물질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람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하지만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만약 이 물질이 너무 많이 분비된다면 여러분의 몸과 정신에는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까요? 여러분을 쉽게 우울하게 만들고 원시적인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일반적인 정상인은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항상 온갖 종류의 위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예방주사를 맞힐 충분한 돈이 없어서 아이가 일찍 죽거나 중병에 걸리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월급은 낮고 쓸 수 있는 자원은 너무나 적습니다. 위험을 견디는 능력이 아주 약합니다. 매일매일 내가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을지를 걱정해야 합니다. 이런 장기적인 고압력 상태 아래에서 그들의 코르티솔은 계속해서 아주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수치가 높아지면 그는 내일을 계획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장기 계획은 고사하고 단기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그저 생활 속의 그 고통을 완화시켜줄 어떤 물질적인 자극만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이 매일 애인과 이별을 하거나 매일 사장님에게 해고를 당하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 고통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 졸업장이라도 있고 매달 몇백만 원의 수입이라도 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학력조차 없다면 여러분은 조금씩 그 빈곤의 함정 곁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매일 불평을 하고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공부하는 데는 단 조금의 시간도 쓰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높은 확률로 그들 체내 코르티솔 수치가 너무 높아서 만들어진 악순환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보통 사람들이 돈을 쓰기 가장 좋아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소위 말하는 명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명품들은 진짜 사치품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질문을 올렸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무슨 사치품을 삽니까? 라고요.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사치품은 모두 아주 희소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주 중요한 자산, 혹은 유람선 한 척, 공장 하나, 땅 한 덩어리, 서양의 유명한 그림 한 점 같은 것들입니다. 유독 에르메스 가방 같은 건 없습니다. 공장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대량으로 생산되어 나올 수 있는 물건들은 없습니다. 무릇 규모화하여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은 진짜 사치품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명품 브랜드 간판을 보고 가게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 자기 자신이 아주 저렴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사실 그들의 물건이 그렇게 비싸게 팔리는데도 여러분이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느끼는 것은 그들의 세뇌 기술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사치품의 진짜 원가는 그 가방이 아니고 그 공예 기술도 아니고 그 가죽 조각도 아닙니다. 그 비용은 연예인을 모델로 쓰는 데 들어갔고 그 비싼 가게 임대료에 들어갔고 디자이너 비용에 들어갔고 온 세상에 도배하는 광고비에 들어간 것입니다. 마치 담배나 다이아몬드처럼 말입니다. 어떤 상품이든 장사꾼들은 언제나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미화시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행복을 상징하고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이죠. 우리 한국의 많은 드라마들을 보면 가치관에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여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녀는 월급을 30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월세로 150만 원을 냅니다. 그리고 매달 고향 집에 50만 원을 붙입니다. 남은 100만 원으로 그녀는 정기적으로 명품 구두와 가방, 옷을 삽니다. 또 정기적으로 해외여행도 갑니다. 결국 서울에서 몇 년을 일했는데도 돈 한 푼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인생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런 대사도 있습니다. 30살 전에는 스타일을 추구하고 30살 이후에는 퀄리티를 추구한다. 이 말은 듣기에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마치 30살이 되었는데도 아직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사고 있으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인생을 잘못 산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0살이 되었는데 빈털터리에 아무런 저축이 없다면 그게 바로 진짜 인생을 잘못 산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저 소위 말하는 사치품들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저축을 많이 하고 가치가 유지되거나 오를 수 있는 부동산 같은 것을 많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일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소비 함정은 돈을 모두 사치품이나 잡다한 물건들에 써버려서 저축이 없게 만들고 장기적으로 알몸으로 뛰는 상태에 놓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과도한 코르티솔을 분비하게 되고 미래를 계획하고 싶지 않은 우울한 상태로 진입하게 되며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이 크게 떨어져서 결국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빈곤의 함정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께 3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배움을 유지해야 합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시간을 1년만 연장해도 국가 전체의 GDP가 30% 상승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개인으로 보면 여러분이 책을 1년 더 읽을 때마다 여러분의 임금 소득은 평균 8% 오르게 됩니다. 두 번째 중점은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함정에 빠지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피지점보다 높은 종잣돈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자신의 인지 수준과 동등한 부만 모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큰 돈을 얻게 되어도 여러분의 인지가 따라가지 못하면 얼마 못 가서 다 탕진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인지를 높일까요? 책을 읽거나 실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셋째,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지금보다 더 좋을 것이라고요. 낙관은 기적을 낳지만 비관은 버림받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아주 감명 깊었던 문장입니다. 나는 게으른 앙앙이의 자유 같은 건 믿지 않는다. 내가 믿는 자유는 근면과 노력을 통해 더 넓은 생활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런 자유만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나는 1만 시간의 법칙을 믿는다. 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영감이나 앉아서 누리는 성취는 믿지 않는다. 우리는 자유로우면서도 자율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결심으로 진지하게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원만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돈에 관한 더 깊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돈이라는 이 물건, 우리 모두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재물운을 바꿀 수도 있는 비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기술들을 익힌다면 사방팔방의 돈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로 흘러들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말하는 도 있고 구체적인 술책, 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나는 항상 돈을 못 벌까? 혹은 왜 나는 돈이 모이지 않을까? 사실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돈은 이 물질 세계에서 하나의 자기장의 표현입니다. 자기장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주파수의 진동입니다. 여러분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여러분의 자기장은 강해지고 여러분은 돈을 더 잘 끌어당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흘러야 합니다. 돈에게는 자신만의 작동 법칙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싶다면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아주 강력한 신념을 심어주십시오.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유하다. 먼저 돈이 작동하는 법칙들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법칙은 남이 돈을 벌게 해주어야 나도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다입니다. 이 뒤에는 우리 조상님들이 말씀하신 버림과 얻음, 사득의 지혜가 있습니다. 먼저 버려야, 베풀어야 비로소 얻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 가격을 너무 심하게 깎지 마십시오. 남도 이익을 좀 남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면 반드시 빨리 갚으십시오. 남에게 이익을 양보해야 재물의 길이 넓어집니다. 두 번째 법칙은 공짜를 바라는 것이 곧 손해보는 것이다입니다. 내가 가질 자격이 없는 것 아시겠습니까? 내가 얻어서는 안 될 것을 얻는 것, 여러분은 공짜를 얻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결국 배로 갚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 뒤에는 우주에서 가장 공평한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세 번째 법칙은 관대하게 베풀고
태연하게 받아들여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호의는 받기만 하고 베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베풀음은 사실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선한 원인을 심으면 장차 반드시 선한 결과가 옵니다. 네 번째 법칙은 모든 사람이 나의 재물신이다입니다. 누구도 얕보지 마십시오. 설령 여러분이 돈을 지불하는 상대방이라 해도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의 재물신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이 돈을 내고 그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얻었으니까요. 진심으로 그에게 말하십시오.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줘서 고맙습니다. 마음속에 감사를 품어야 재물운이 순조로워집니다. 다섯 번째 법칙은 내면의 결핍을 우주에 맡겨라입니다. 돈 문제로 또 걱정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 큰 소리로 하느님이나 부처님 혹은 여러분의 신앙 대상에게 말하십시오. 전지전능한 우주여, 내 안의 결핍감을 모두 당신께 맡깁니다. 내가 재무적 자유를 얻도록 도와주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완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 한편으로 돈이 없을까봐 걱정한다면 그 에너지는 모순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법칙은 억만장자처럼 말하라입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주의하고 생각을 주의하십시오. 가난한 사람의 사고방식을 없애야 합니다. 예를 들어 뼈 빠지게 일해야 돈을 벌 수 있다. 불로소득은 없다. 나는 항상 돈이 없다. 같은 말들 말입니다. 항상 정념, 바른 생각을 유지하고 부는 풍성하다고 믿으십시오. 일곱 번째 법칙은 소유는 필요해서 나와야지 정유욕에서 나오면 안 된다입니다. 남이 선물을 줬는데 내가 좋아하지 않거나 필요 없는 물건이라면 공짜라고 무조건 받지 마십시오. 어떤 물건이 내게 와서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부정적인 에너지가 됩니다. 여덟 번째 법칙은 쟁여두기를 좋아하는 것은 내면의 결핍의 표현이다입니다. 세일한다고 쇼핑 욕구가 생기고 하나만 사면 되는데 나중에 부족할까봐 여러 개를 사고 음식도 2개면 되는데 더 시키는 것, 이건 부유함이 아니라 내면의 걱정과 결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법칙은 당신은 아름다움을 누릴 자격이 있다입니다. 이전에는 해보지 않았던 아름다운 일들을 시도해 보십시오. 근사한 저녁 식사를 하거나 예쁜 꽃 한 송이를 사십시오. 끊임없이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이런 사소한 일들이 내면의 기억을 열고 활력을 깨우고 영성을 되찾아 줍니다. 내면의 주파수가 맞으면 자기장이 높아지고 불은 밀물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법칙을 다 말했으니 이제 더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여러분의 에너지 자기장입니다. 아십니까? 돈은 물과 같아서 흐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재물 통로가 막혀 있습니다. 마치 수도꼭지에서 물이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들어오는 게 힘듭니다. 반면에 돈 버는 통로가 뻥 뚫린 사람은 마치 폭포수처럼 재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기세가 엄청나죠. 재물 통로가 막힌 근본 원인은 마음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우유부단하고 망설이며 사소한 일로 끊임없이 속을 끓입니다. 돈 한 푼 쓸 때마다 벌벌 떱니다. 그러니 재물도 똑같은 주파수로 반응해서 그에게 머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물은 영원히 여러분의 에너지와 매칭됩니다. 에너지가 높으면 재물도 풍성해집니다. 그럼 평소에 어떻게 자기장을 잘 가꿔서 계속해서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첫째, 단살이, 끊고 버리고 떠나기입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인맥과 사고방식의 단살이입니다.
시비를 걸고 뒤에서 험담하고 부정적 에너지가 가득한 사람을 멀리하십시오. 그런 사람과 있으면 에너지가 심각하게 소모됩니다. 둘째, 매일 대자연 속에 푹 잠기십시오. 햇볕을 쬐고 미풍이 뺨을 스치고 눈앞에 녹색이 가득할 때 기분 나쁠 수가 없습니다. 대자연을 많이 접하고 등을 쬐고 매일 걸으십시오. 사람의 상태가 아주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사람은 음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마음이 열리면 행운과 기회는 저절로 들어옵니다. 셋째, 어렵지만 옳은 일을 꾸준히 하십시오. 사람은 한가해지면 잡념이 많아집니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피곤합니다. 왜일까요? 정신 소모가 너무 많아서입니다. 스마트폰과 내적 갈등이 주원인입니다. 마음을 딱 정하고 조금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옳은 일을 하십시오. 넷째, 매일 좋은 씨앗을 뿌리십시오. 오늘 몇 명에게 희망을 주었는지, 칭찬하고 존중했는지 반성하십시오. 혹시 나쁜 씨앗을 뿌리지는 않았는지, 남의 조언을 무시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십시오. 다섯째, 자신을 즐겁게 놀게 하십시오. 자신을 즐겁게 하는데 돈을 아낀다면 돈은 거기서 흐름을 멈춥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놀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삶에 대한 열정을 유지합니다. 사람이 놀 때 가장 영성이 가득한 어린아이로 돌아갑니다. 그 상태가 아주 편안하고 재물도 더 빨리 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잘 실천해서 자기장을 잘 가꾸면 훌륭한 생명 상태로 살게 됩니다. 그때는 돈을 쫓아다니지 않아도 돈이 알아서 말을 타고 달려와 여러분 곁에 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아주 오묘한 문제, 바로 돈 벌기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단 깨달으면 온 땅에 돈이 깔려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성공한 사장님들이나 리더들이 이런 말 하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 들으면 콧방귀를 낄지도 모릅니다. 땅에 돈이 널렸다니 내 눈엔 차랑 집만 보이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겪은 일이 많아지고 만난 사람이 많아지니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진짜라는 것을요. 만약 지금 여러분이 막막하고 인생의 저점, 바닥에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이치는 직접 겪어봐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으니까요. 일단 깨달으면 온 땅에 널린 돈이 보입니다. 첫째, 많은 사람의 인생은 속임수 때문에 망가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돈 좀 모았는데 사기 한번 당하면 그 저축이 순식간에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심지어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그러니 사기만 안 당해도 기본 생활은 크게 보장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실하게 일하고 엉터리 사기에만 안 걸려들면 삶은 점점 좋아집니다. 요즘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사기 수법도 끝이 없고 구멍이 없습니다. 저쪽은 팀으로 덤비는데 여러분은 혼자입니다.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이 스마트폰 시대에 정신 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그 요소를 검열해야 합니다. 자연히 탐욕이 있겠죠. 정상입니다. 피할 것 없습니다. 하지만 억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건 평생의 수련입니다. 어떻게 억제할까요? 두 가지 원칙을 드립니다. 1. 작은 이익을 탐하지 마라. 2. 빨리 버는 돈, 일확천금을 탐하지 마라.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무조건 이긴다고 장담은 못해도 절대 제 발로 가서 지지는 않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힘들수록, 사는 게 힘들수록 내 안의 어두운 면을 경계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부자는커녕 부자가 되어도 나중에 다시 엎어집니다. 셋째, 알되 두려워하지 말라. 유지무해입니다. 안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어디가 경험이 많고 어디를 더 갈고 닦아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이걸 다 파악했으면 겁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결과는 갈수록 수월해집니다. 이게 진짜 온 땅에 돈이 널린 걸 보는 상태입니다. 대세를 따르면 남들보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발을 땅에 붙이고 끊임없이 자신을 높이면 돈 벌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넷째, 자신감이 핵심입니다. 자기를 안 믿는 사람은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머릿속으로 계속 내가 될까? 해봐도 될까? 고민하니까요. 안 하면 답은 하나입니다. 안 됩니다. 자기를 믿어야 남도 믿어줍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성공이 따라옵니다. 다섯째, 과감하게 현장에 뛰어들어 손을 더럽히십시오. 자신감이 있으면 다음은 행동입니다. 보고 생각만 하고 안 하면 안 됩니다. 틀릴까봐, 손해볼까봐 두렵습니까? 그럼 성공 가능성은 없습니다. 어떤 돈 버는 방법도 생각만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다 시도해서 나온 겁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손을 더럽히고 넘어져 봐야 그 사업이 도대체 뭔지, 구체적인 방법이 뭔지 절절하게 알게 됩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바로 이 이치입니다. 여섯째, 가진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우리 평범한 사람은 가진 자원과 인맥이 원래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시간과 정력을 내가 아는 것, 할 수 있는 것, 이미 가진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모르는 것, 없는 것, 못하는 것은 시간 낭비할 가치가 없습니다. 80%의 정력을 자신의 강점에 쏟아붓고 강점을 끝까지 파고드십시오. 일곱째, 가장 근본적인 것인데 항상 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대세를 어떻게 파악할까요? 주변의 작은 일부터 관찰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의 고통, 니즈, 이 어디 있는지 포착할 수 있다면 그게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하는 문제가 많아질수록 눈이 매서워집니다. 딱 보면 주변 사람과 일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게 됩니다. 돈 버는 것의 본질은 사실 자원 쟁탈전입니다. 안목과 행동으로 남이 자원을 쟁탈하는 걸 도와주면서 사실은 자기 자원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자가 되려면 영원히 자기 가진 것만 봐야 합니다. 세상은 공평합니다. 언제나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몇 가지를 통달하고 실천하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재물의 길이 저절로 열리고 돈이 정말 사방팔방에서 여러분에게 끌려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